오늘 새벽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향후 당청 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황태순 정치평론가, 정현정 배재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 의원님, 네. 사실 이번 공무원연금 타결, 우여곡절, 정말 오늘 새벽에 정말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네. 청와대가 굉장히 불만스러운 입장을 표시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 타결된 내용 핵심이 뭡니까? 공무원연금법은 이미 네. 한 달 전에 사실상 성안이 돼 있었던 상태고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연금하고 연기하느냐 문제 등등등등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뭐 당초 보면 청와대, 뭐 여야, 뭐 공의 이 정도면 괜찮다 네. 하는 정도 법안을 통과됐는데 문제는 국회법입니다. 국회법 바로 그거 보면 한 2, 3일 전에 갑자기 이종걸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죠. 걸고 나왔는데 요지는 이거죠. 국회법을 개정해서 98조 2조요. 예, 그 국회법을 개정해서 이제 우리 법이라는 걸 만들고 실제 이 법을 갖다 시행하기 위해서 각 행정부처에서는 대통령령이 됐던 국무총리령이 됐던 각 부처령이 됐던 부령 시행령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시행령 물론 모법인 그 법의 정신에 따라야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좀 잘못되었을 경우는 이제는 이 법에 의해서 국회가 행정부를 강제할 수 있다. 즉 이러저러한 식으로 고쳐라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당초는 뭐 지체 없이 했는데 지체 없이 뺏고 왔다. 어쨌든 조치 후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사법부에서조차도 발끈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청와대에서는 이거는 이쯤 되면 이것은 삼권 분립의 대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이건 자칫하면은 입법 독재가 된다. 마치 1931년, 32년 바이마르 헌법에 따라서 일반 입법 독재가 서서히 시작되는 히틀러가 수권법을 통해서 그야말로 총통으로 변질되어가는 그런 과정, 즉 입법 독재가 가능할 수도 있다.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정도까지 또 보면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이 학계에서도 보면 아무래도 조금은 다수가 위헌의 소지가 좀 듬뿍 있는 것 아니냐. 또 그러나 일부는 아니다. 위헌의 소지 없다. 왈가왈부하는데 그건 거기에 맡겨 놓더라도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회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다면은 그것이 중요한 거였다면은 상당히 논의를 했었어야죠. 2박 3일 만에 뚝딱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불쑥 내밀어 갖고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고치기 위해서 국회법을 개정한 거는 맞지 않다. 그렇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을 갖다 다시 어떻게 하든지 정부를 지도해서 그 령을 바꾸게 해야 되지. 나머지 모든 행정부의 행정 앞으로 집행을 직접 규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국회법을 만들고 특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국회법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즉 5분의 3, 181석을 갖다가 확보하지 않고는 개정조차 불가능한 그런 국회 선진화법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뒤틀어놨으니 물론 유승민 좀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뭐가 잘못됐는가 본인이 주체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일단 논란이 있다.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 지나갈 일은 일은 아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시행령 개정에 대한 요구 또 시행령과 관련돼서 이 세월호 특별법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구성의 문제 이런 것들은 국회가 계속해서 그 행정부에도 요청을 했죠. 근데 그게 사실 제대로 수정되지 않았죠. 세월호 가족들조차도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갑자기 끼워 맞춰진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바뀌지 않으니까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실제로는 법을 그렇다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행정부에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시행령들이 계속 남발되거나 계속 나오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한 거죠, 국회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을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것이 과연 황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 독재까지 갈 정도로 입법권이 그렇게 갑자기 강화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청와대에서 이른바 삼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건 맞는 얘기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당연한 권리이고요. 다만
국회도 권리가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회도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 문제를 견제해야 될 또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우리의 민주적 구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특별히 국회가 과도한 권한을 갖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월권을 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이 권한의 문제를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걸 견제하지 않으면 국회가 왜 필요하고 또 행정부는 그 권력을 나누어서 또 국회를 견제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건 권한 경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견 차는 있지만 그렇죠. 그 그런 역시도 차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저는 이거는 이제 사법부가 판단을 하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분립이잖아요. 네네. 또 하나의 권력이 존재하고 있죠. 이렇게 권한 서로 간에 이런 말하자면 논란이 붙었을 때 사법부가 판단을 내려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거 사법부에다 좀 이의 물어봐라. 제기할 수 있죠. 이거 네. 국회 권한이냐 아니면 행정부 권한이냐 이거 가지고 다툴 수 있는 장치가 우리는 제도적으로 좋은 제도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투어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과도하게 마치 행정부하고 이 소위 말하는 국회가 기싸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번에 김무성 당대표와 이 야당이 실제로는 의회 정치의 타협 정치를 상당히 많이 보여준 부분이다라는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맨날 서로 싸우고 네. 밖으로 뛰쳐나가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나름대로는 대통령의 제1호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더불어서 지금 국민적 요구가 일부 있잖아요. 이 시행령 문제, 세월호 가족 문제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국회가 여야가 타협을 해서 막판까지 서로 타협 정치를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사실 너무 폄훼할 필요는 네. 없다. 이렇게 보고 의견 있는 차이는 있지만 네. 어느 정도 사회적 논의와 협의, 국회 내에서의 논의로 이루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또 존중할 부분도 있다. 이런 글쎄요, 의견이신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그와 같은 어떤 입법부에 어떻게 보면 지금 입법 좀 과잉 시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당초 이런 일이 이제 이게 조금 원론적인 얘기로 들어갑니다만은 지금 네. 국회의원들의 입법이 너무 많아요. 많다. 10,000건 정도 지금 입법을 하고 있는데 보면 입법이 좀 엉성하게 돼 있다 보니까 상당 부분을 갖다가 보면 그 밑에 하부 시행령에도 위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행령이라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게 법의 큰 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네. 그와 같은 시행령이나 규칙이 기본 그 모법인 법과 충돌했을 경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법과 헌법이 충돌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기준으로 놓고 법이 헌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를 결정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시행령이나 규칙 등이 이 모법, 법을 헌법이 아니라 법을 갖다가 어겼느냐 어기지 않느냐는 이 법을 기준으로 놓고 실제 규칙이나 시행령이 이것이 위법인가 아닌가를 갖다 판단을 대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에 있어서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1차 해석은 행정부에서 하고 그것이 쟁의가 생겼을 때는 2차 해석, 최종적 결단을 대법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1차 해석을 갖다가 누가 한다? 이번에 바뀐 법대로 하면은 국회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국회 제가 상임위가. 이 바로 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앞서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가 위헌의 여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다투어 볼 만한 것이 있고 물론 행정부에서도 이것을 꼭 무슨 서로 권한의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가 작동 원리거든요. 네. 입법, 사법, 행정의 어떤 상호 어떤 균형과 견제에. 이 맞춰놓는 이걸 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은 말씀하신 대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즉 15일 이내에 제의를 요청하고 제의를 요청해서도 그 제의를 요청했는데 만약에 그 입법부에서 과반 의원이 한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한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땐 다시 헌법재판소에 가서 권한쟁의를 이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문제는 다투어야 되는 것인데 1차적으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실 거 없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가 이렇게 큰 거라면은 이 국민 여론에 툭툭 찔러 보시지 말고 예전에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 택시법 기억나시죠? 네네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고 그 택시법 갖고 문제가 있다 생각했을 때는 거부권 행사했죠.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그거 갖다가 그거는 왜 대통령으로서는 또 그와 같이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삼권 분립 원칙, 국가 작동을 갖다가 원활한 효율적으로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 검토해서 만약 문제가 없으면은 뭐
뭐 입법부의 어떤 그 입법 취지를 받아들이되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제의를 요청. 우리 흔히 거부권이죠. 말씀이 편하신데 사실 아니 쉽지가 제가 않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네. 뭐 두 가지 저는 입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조 자체는 그렇게 뭐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첫 번째는 그 우리 나라가 사실은 입법 과잉의 문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니고 오히려 시행령 과잉의 나라라고 보통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지금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을 기초로 하되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일부 실행에 관한 데는 지침은 위임을 하는 것이거든요. 국회가 행정부에. 그건 위임받은 권한이에요. 국회로부터 엄격히 말하면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에 관한 집까지도. 범위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히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부서에서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집행부서의 입장인 것이죠. 근데 이 법이 너무 우리나라 법은 뭉뚱그려져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하는 사람들이 상황에 맞게끔 알아서 집행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서 해라. 라고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게 많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대통령령이 많은 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과 집행부의 권한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법은 오히려 굉장히 뭉뚱그려져 있고 추상적인 데 비해서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것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소위 말하는 입법 취지에 많이 반하는 시행령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따져놓고 볼 때는 저는 이번에 국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회법을 바꿔서 그 취지를 바로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한 부분에 네. 대해서는 저는 높이 인정을 평가해야 해야 된다.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거부권 말씀하셨는데 거부권 행사하실 수 있죠. 그거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권한이고. 물론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문제는 정치적 파장이에요.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가지고 거부권을 실제로 행사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로운 일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국정 중반기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개혁 과제와 민생 과제들을 갖고 있어요. 여당 이렇게 애써서 지금 타협안을 만들어낸 여당을 더 힘들게 만들고 야당은 이제 완전히 강력한 등 돌리는 거죠. 등 돌리게 될 겁니다. 그럼 국회를 예를 들면 적으로 몰아놓게 되는 그런 상황들로 가게 되면 사실은 대통령에게 좋을 게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좋을 게 없는 것이죠. 민생 법안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고요. 여당 무기력해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드시면서 비토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인지 좀 명민하게 따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는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할 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대통령이 조금 더 국민들에게 얘기해주시면 안 되죠? 두 개 다 호소를 해야 답변을 되는 드려야 것이고요. 되는데. 그 호소를 통해서 국민에게 희생을 말하자면 부탁을 네. 하고 대통령이 그거를 끌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걸 추진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청와대가 뭐를 했죠?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사실은 공무원들 가다듬고 무슨 합의기구니 이런 걸 네. 만들어 갖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통령이 좀 염두에 두신다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으나 정치적으로 이게 행사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않는 것이 가능성이 좋다. 높다. 높고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입법 과잉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아까 굉장히 제가 원하던 답을 갖다가 우리 정 교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년이 만이었거든. 한 회기에 네. 한 4년 한 횟수에 10,000에서 16,000건 정도 하는데 이게 엉터리법이 죄송하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법 같은 경우는 법만 봐도 로앤오더 아니에요. 법만 봐도 다 그걸 집행만 하면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게 예외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외적인 경우 한해서 오더 령을 갖다 때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법 자체를 갖다가 의원들이 보면 뭐랄까 자기 뭐 기록 세우기 하듯이 하다 보니까 법을 갖다 일단 대충 이름만 갑자기 따놓고 불안해지는데 아니, 우리 아니, 엉터리법이 너무 많다고 아니 말씀하시니까. 실제 그래요. 실제 보면은 지금 우리 딴 거 없습니다. 입법 예산처 한번 가보세요. 지금 잠자고 있는 법이 8,000개, 9,000개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보면 의원 입법이랍시고 이름 달아놓고 몇 가지 뚝뚝뚝 정해놓고 나면은 나머지 그 내용의 구체적 걸 못 채우기 때문에 그 못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죠. 대략 자 이번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거의 선언적 의미의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시행령에 있어서 그게 보면 이따금씩은 그 오버하는 선이 있다? 있기는 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이번에 사례 같은 거죠. 세월호 특별법 그 시행령에 있어서 파견 공무원의 수, 다음에 조사 일과장을 갖다가 공무원으로 하느냐, 민간인으로 하느냐, 이 문제 갖고 왈가왈부하고 이 문제 사실 최재성 의원이 저는 5월 18일 날 슬쩍 한번 해양수산위에서
제기한 문제를 갖다가 뒤늦게 이종걸 원내대표가 구체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어떻게 보면 꼬리가 몸통 전체를 완전히 흔들어 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간에는 이종걸 변호사죠. 그때 이종걸 변호사가 지금 누굽니까? 저 이름 갑자기 잊어먹는데 그저 세월호 조사 특위 이석태 네네네. 이석태 위원장. 변호사하고 네. 원체 가까운 분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작용되지 된 거 않았겠냐 아니냐? 네네네. 하다 보면서 중요한 거는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개별 사안이 있으면 그 개별 사안은 개별 사안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것을 갖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그 밑에 하위 시행령이 간혹 법을 갖다 잡아먹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갖고 왜? 지금도 보면 국회에서는 국정감사하죠, 국정조사하죠, 국회 선진화법하고 그다음에 예산 결산 심의를 통해서 철저하게 네. 정부를 갖다 지나칠 정도로 좀 통제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제 앞으로 보면은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이젠 일일이 국회에 구체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실제 그 민의를 유권자들로 직접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로비스트 역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만약에 행정부처에도 뭘 요구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 이런 문제 하나, 두 번째 문제. 네. 아까 보면은 이것을 갖다 거부권 문제입니다. 거부권 문제를 갖다 거부권 행사했을 경우는 국회가 이렇게 저렇게 꼬이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저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려워질 수 있는 건 있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따질 건 따져야 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잘못된 법 중에 하나가 지금 국회 선진화법. 그것이 바로 얼마 전에 보니 이상돈 교수가 드디어 이제 실증적 고백을 했더군요. 막상 그때 선거 총선 앞두고 총선에서 이겼으나 아슬아슬하게 152석 이기다 보니까 혹여 대선에서 졌을 경우 어떤 입법부의 어떤 뭔가 통제 장치를 만들고자 하고 그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하고 황우여 원내대표가 너무 중심적으로 밀고 나갔던 것이냐. 그 이상돈 교수가 그 당시 비대위원 아니었어요? 우리 그 당시 그 문제 많이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권한쟁의 심판 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호영 의원이 냈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국회 선진화법도 마찬가지 이번에 이 법도 마찬가지고 이전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데 설사 박근혜 대통령이 좀 어려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후임 대통령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사실은 이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에요?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그거는 뭐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별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뭐 공무원 수혜 문제라든지 조사 일과장을 누구로 할 건가에 대한 논란입니다만 자,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걸 우리가 왜 만들었을까요? 국회가 그걸 왜 만들었습니까? 그 진통 끝에 사실은 만든 거잖아요. 저도 타협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진통을 겪으면서 타협을 해서 만든 건데 국회가 그것을 타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목적은 이게 너무 갈등이 심해지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갈등도 심해지고 예를 들면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찌됐거나 통합하기 위해서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부족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특별법의 취지를 통해서 통합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추스려 가려고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시행령 이게 행정부로 넘어가서 그것을 갈등을 좀 이렇게 무마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것은 오히려 갈등 있는 방향, 특히 세월호 가족들이 일차적으로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시행령에 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조사를 받아야 되는 공무원이 거기에 예를 들면 파견 공무원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봐도 이거는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막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을 시행령 단계에 가니까 갈등을 또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도 종결짓지 못하고 가는 이런 계속해서 쳇바퀴 도는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그러다 보니까 특단의 조치로 시행령의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바꿔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거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게 좀 갈등이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도 실제로 그걸 계속 증폭시킨 집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의 증폭의 현상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국회와 그걸 같이 얘기를 서로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차원에서 거부권을 낸다? 그게 과연 어떤 방향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지 저는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가늠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결단 짚고 가야 되는 문제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시행령이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그 세월호 특별법은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행정부에서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래갖고 이 부분대로 고치면 될 일이지 전체 틀을 바꾸는 그 얘 문제를 요구를 했는데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아니죠. 근데 거기서 보면 네네네네. 지금 이석태 조사위원장은 민간인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 1과장, 2과장, 3과장을 갖다가 지휘하는 국장도 민간인입니다. 네. 2과장, 3과장이 민간인입니다. 1과장 이 사람이 지금 법무 공무원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사실 쟁점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 과거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죠.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일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뭐랄까 죄를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도 전문적으로 거기서 알아봐야 될 부분이 네.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들이 전문가의 어떤 우리가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은 아니 툭 하면 가서 저 대통령하고 저 보면 저 면담 요구하고 맞짱 뜨자는 이석태 변호사예요. 저하고 대학 동기입니다만은 아니 우리보다 군대 네네네. 갔다 와서 나이는 우리보다 한참 많아요. 근데 네네네. 대학 1학년 때 같이 공부했었어요. 근데 그 이석태 변호사 툭 하면 저 대통령하고 저 면담 요구하고 맞짱 뜨자는 분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보면 저 조사위원장 자격으로서 내가 뭐 단식하시겠다 이런 분인데 그런 분 밑에서 누가 갖다 네네.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부분이 네,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을 갖고 네네네. 국회법을 이 갖다 부분은 사실은 이제 잘못된 거예요.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이제 일단 법을 통과를 시켰고 또 대통령도 거부권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사실 고민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더 짚어보는 게 사실은 황 의원님 네. 이게 여당만 좀 뭐 대통령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여야가 다 지금 사실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면 이 나중에 이 부분 이제 청와대와 국회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다 뒤틀어질 수 있는데 과연 거부권을 실제로 행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우리가 거부권 행사받던 것은 앞서 택시법 아니에요? 네. 택시법 그때 거부권 행사할 때 그때 한번 상황을 보세요. 그때도 야당은 치열하게 반대했고 여당 내부도 둘로 쪼개져 있었어요. 네. 그러나 대통령은 보면 국가를 생각하고 그 먼 미래를 생각해서 네.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써 과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다시 제의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재결의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211명이 찬성을 네네네.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3분의 2도 훨씬 넘는 넘었죠. 거죠. 그러면은 네. 그거에 오는 파장이 굉장히 클 텐데. 그게 아마 저 박근혜 대통령 못할 가능성이 커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네. 대통령 47석 갖고 그 당시 열린우리당 47석이었어요. 네. 그다음 47석 갖고 당시 민주당 그때 민주당이니까 본인 열린우리당이었고 민주당하고 한나라당 있는 가운데 흔한 얘기를 들이받아갖고 탄핵을 받을 때 받더라도 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는 저는 사실 저 자신도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택시법 할 때도 그때 대선 앞두고 표가 갈려 있었죠. 표가 갈려 있으면 네. 굉장히 복잡했어요. 근데 이거는 설사 그것이 제의를 요구하고 국회에서 과반 참석에 그다음에 3분의 2 찬성으로 네.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 이거 뭐 신임 걸린 건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이 신임 거는 거 아닌데 이걸 갖다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정말 대통령 굉장히 비겁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사실은 비토를 가장 많이 상대적으로 행사했던 대통령으로 유명한데요. 여소야대 예, 상황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이 일단 비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하죠. 네. 황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에는 비토를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냐면 국회의원들을 만나죠. 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합니다. 이른바 비공식적인 채널들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합니다. 여당, 야당 다 네.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은 비토를 행사할 수도 있지만 여야가 사실은 합의가 되고 이 백악관과 서로 합의가 된 비토를 행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과연 갈등을 증폭시키는 비토가 아니라 마무리 짓는 비토로 작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는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죠.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 이미 여야가 합의가 되어 있고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은 다 전달이 되고 네. 서로 이제 그런 어떤 합의의 구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행사되는 그 비토는 상징적 의미밖에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통합이 되면서 갈등도 좀 가라앉고 그리고 대통령이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많이 얻었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요. 대통령이 실제 비토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해도 좋은데 여당과 야당 합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사실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풀어달라라고 네. 하는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타협과 협의가 작동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아니, 보십니까? 이렇게 보셔야죠. 청와대 저 이병기 실장님 좀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보면 그렇죠.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가만히 있으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그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행정부,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면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네. 앞으로 행정부가 일 못하겠다. 이거는 나중에요. 이거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갔을 경우 아니 뭐 이제 문재인 대표는 그럼 대통령 안 할 겁니까? 언제가 대통령 하겠다고 할 수도 도전한 있고. 네. 뭐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안 할 겁니까? 네.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여당, 야당이 한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르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야당 하시는 분들요. 본인들이 여당할 때 10년 동안 당시 한나라당이 얼마나 사사건건 발목 잡았는지 거기에 만약에 지금 현재 국회 선진화법이 있고 이번에 바뀌었는 이른바 슈퍼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야당 새누리당과 여당 열린우리당을 생각해 네. 보세요. 아마 끔찍하실 겁니다. 그리고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아니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갖다 사실 주도적으로 했던 것은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황우여 원내대표예요. 그리고 그거 해놓고 저 황우여 원내대표가 당대표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도 네. 저는 그때 2010년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방송에 나와서 저도 계속 보면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책임은 져야죠, 그래도.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입법하신 어쨌든 분들이 네. 하셔야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번에 이 부분은 지금 기존의 국회 선진화법도 국회 사실은 무기력화법이고 국회를 갖다 화석화 만드는 그런 법이고 국회 내에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권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 그러면 아니 문재인, 안철수, 그 박원순 이분들이 집권할 생각 전혀 없으세요? 만년 야당하실래요? 집권한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할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해놓은 것을 갖다 5년 동안 해놓은 것을 그대로 안 갚음 당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끔찍한 일인데 하물며 더 나아가서 이번에 국회법 선진화법 안에 이제는 행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시행령조차도 일일이 간섭하고 일일이 도장 받아갖고 가라. 앞으로 그러면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장소는요. 지금 여야 의원 공이 이런 얘기합니다. 전쟁터 됩니다. 아니 근데 전 지금 그래서 굉장히 그 심각하게 황 의원님께서 생각해보세요. 말씀하시는 것 중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네. 이번에 시행령 바뀐 부분이 시행령 사실은 시행령 그 부분을 조치를 취하는 국회법이 바뀐 부분이 네. 무엇을 의미하냐면 과거에 없었던 게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뭐냐 이게 뭐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국회가 요구한 것을 그 어떻게 조치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내도록 돼 있었어요. 기존에는 그 국회법에는. 근데 그걸 계획서만 내지 말고 조치를 취하고 보고하라. 이거를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동하고 일단 얘기하라. 따르고 얘기하라 이런 방식으로 바뀐 거지. 시행령이 마치 무슨 그 모든 그 이른바 아무도 계속 개입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그런 영역이 아니었다고요. 국회가 이미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섭할 수 있고 계획에 대한 얘기도 듣고 이런 것들이 다 절차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크게 뭐 많이 바뀐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취지는 뭐냐, 요구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과연 행정부에서 하느냐, 그거를 확인하고 싶다라는 게 국회의 입장이죠. 그걸 안 하니까 계획만 얘기해놓고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계획만 매년 얘기해놓고 국정감사, 바꾸거나 그렇게 국정조사, 하니까요. 그다음에 예산 결산, 예결위에서 정말 과도할 정도라는데 입법이 그렇게 그것을 많은 갖다가 만큼 시행령도 굉장히 어쨌든 많죠. 보면 우리가 보면 흔히 헌법, 법, 령, 규칙, 그다음에 뭐 조례 이렇게 뭐 네네. 6단계로 돼 있잖아요. 5단계로 돼 있잖아요. 거기서 령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 모든 행정각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움직여 갈지를 갖다가 법에 따라서 정하는 행동 방침입니다. 방침이 그건 명문화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는 한 건 한 건 쉽게 해서 그 한 건 한 건을 갖고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다툴 때마다 거기에서 도장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여야를 뛰어넘어서 네. 국회에서 그래도 한 재선에 3선 해보신 분들 공유하는 얘기 그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국회 상임위 회의장이 네. 그야말로 의원들은 일종의 보면 지역 민원의 로비스트가 돼버리는 거고 일건 이걸 다투는 가운데 이거는 여야 행정부 엉켜서 힘이 너무 싸우는 과도하게 몰린다 국회로. 뭐 그야말로 과도하게 몰리는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면 뭐 여야 뭐 211명 의원이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새벽 4시, 3시 50분에 제대로 좀 무슨 혼미한 상태에서 혼미한 하셨다. 상태에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행정부가 항상 제일 하면 요거에 행정부가 아니, 그러니까 항상 여기 뭐 마무리 짓게요. 그래서 선이다 뭐 이런 아니, 행정부 선 아니죠. 아니죠. 예, 견제돼야 아니 되는 물론 거죠. 견제돼 지금도 견제를 너무 많이 해서 스타일이라니까요 지금. 아니, 그 견제가 그래서 제대로 지금 안 이루어지잖아요. 대통령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제휴를 해야 된다. 한번 좋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다른 걸 좀 넣고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유승민 대표가 사실은 청와대가 문제를 제기하자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과도하게 해석을 했다. 이거를 놓고 저도 사실은 그래요.
사실 네. 그런데 이걸 놓고 사실은 당청 관계가 좀 잠잠했던 게 다시 삐걱거릴 것이다. 그런 우려가 높습니다. 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박사님은 경제학 박사시지 이른바 헌법학자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바로 받으시면 곤란하죠. 왜냐니까 청와대나 행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뭐 거기에도 뭐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법률 전문가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어떤 입장을 발표했을 때는 명색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면은 서로 당정청 간의 어떤 조화를 생각하셔야지 본인이 헌법학자도 아니신 분이 위원이 되냐 안 되니 그런 식으로 왈가왈부하실 일은 아니죠. 그것도 네.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냥 평의원이다. 그게 말씀하기 괜찮아요. 근데 평의원이 원내대표라면 원내 160명 의원의 어떤 야전 사령관입니다. 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이종걸 야당 원내대표가 지금 당장 질타받는 이유가 뭐죠?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기껏해서 다른 사람 모르는 거의 당론 비슷하게 다 몰아가서 하라고 해놓고 정작 본인은 보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기권해버렸죠. 반대는 안 했죠. 기권해버렸죠. 그 본인 뭐 소신이고 이렇게 뭐 급한 게 아니라서 그런 식의 어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다운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헌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헌적 소지에 대해서 섣부르게 얘기할 수 없는 건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얘기한 건 이거예요. 청와대에서 이건 상권분립의 훼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입법을 할 때는 사실은 법적, 위헌적 소지 이런 것들을 다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를 해요. 그 절차의 결과물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유승민 원내대표가 한 것이죠. 네. 그러나 뭘 단서로 달았습니까? 사법부가 판단하면 된다. 우리도 검토할 만큼 했는데 이게 정말로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청와대가 아니라 사법부가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했음을 얘기한 것이고 그러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남긴다. 저는 그것은 뭐 문제가 될 발언인가라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을 놓고 보면 되도록이면 얘기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법부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청 간의 관계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공무원 연금 개혁 제1호 법안으로 얼마나 여당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었습니까? 네. 김무성 당대표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했었죠. 그러니까 뭐 다소 야당에게 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라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제1호 법안을 책임을 지고 담당을 했던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과연 청와대가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당청 관계 뭐 크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새누리당의 네. 입장을 상당 부분 거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네. 물론 여러 가지 불만족도 있고 삐걱거림도 있죠.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가지고 조윤선 정무수석도 탓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 어그러짐이 있지만 그 관계와 그 네트워크를 놓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있다. 더군다나 국정 집권 후반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작동을 안 하면 레임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 놓고 보면 좀 제대로 현명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할 거고 당청 관계를 더 갈등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좀 더 우호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보고 있는 황 의원님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헌법과 법이 충돌해서 헌법과 법이 충돌하면은 헌법을 바꿉니까? 법을 바꿉니까? 법을 바꿔야죠. 법을 바꾸죠. 네. 법과 시행령이 충돌해서 사법부에 갖고 가면은 법을 바꿉니까? 시행령을 바꿉니까? 법과 시행령이 동시에 다 아니죠. 바뀌는 그때 시행령이 거죠. 바뀌죠. 그럼 네. 법을 기준으로 놓고 시행령이 맞고 틀림을 갖다 따지는 겁니다. 기준은 바뀌는 게 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을 갖다가 이렇게 섣부르게 바꿔놨다가는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 네,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거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법 107조 2항에 따라서 그 법을 대법원에서 그거 갖다 심사합니다만은 그건 법을 놓고 시행령의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회법을 잘못 바꾸면 안 되니까 반드시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정확히 얘기하면 제1을 갖다가 요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제1.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 또 진행 상황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